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와 관련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 대략 총 5개 정도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5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일단 모두 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판시를 쭉 이어나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사유들이 일단 헌법 법률에 위반을 했는데 나아가서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그런 위반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읊어보자면 예. 결국 이제 당시의 계엄 선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국회와의 그런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을 방해를 했고 또 민주주의를 침해를 했고 헌법상의 그런 통치 구조 역시 무시를 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많이 왔었는데 예. 네. 나아가서는 이런 포고령 그러니까 국민의 그런 정치적인 활동 혹은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약을 걸었던 그 포고령 내용을 봤을 때도 결국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제한을 했다라는 점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헌법 질서를 침해한 것이고 민주공화국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물론 한편으로는 이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을 느꼈을 수 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존중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혹은 제도적인 해결 방법으로 타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빠뜨리게 하는 그래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을 했다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대통령과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 중대성을 판단을 할 때 이익 형량을 따지게 됩니다. 예. 파면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러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이익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파면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을 했고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주장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비상계엄 그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계엄 선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9명이 모여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고 그 시간도 5분에 불과를 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예. 사실 여기 구체적으로는 뭐 개의 선포라든가 혹은 뭐 상정이라든가 설명 그리고 토의 뭐 마지막에는 회의록 작성 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무회의로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들도 없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또 총리나 아니면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혹은 실질적인 검토를 할 만한 그런 기회조차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국무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 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상당히 제기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계엄 상황 하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엄 선포의 사유 중에 하나로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 이걸 두고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밖에 뭐 사법 기능이나 혹은 행정 기능이 현재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우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이제 선관위의 그런 의혹과 관련된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설치를 했는데 일단 관련해서 뭐 선고 소송들이 있어 왔고 여기에 선관위는 법원의 그런 검증 절차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응하면서
사건들을 진행을 해왔다. 그리고 네. 수사기관이 이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들도 있었고 여기에도 응해왔다. 또 이런 결국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처럼 뭐 소송이라든가 혹은 형사 절차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뭐 국정원을 통한 보안 점검을 시도를 했지만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했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보안 점검을 받은 것이 맞고 또 국정원이 요청을 했던 그런 자료들, 장비들을 제공한 것도 맞다. 그리고 뭐 특히 언급을 했던 뭐 투표지 의혹과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 또 의혹을 충분히 해소를 한 사실이 있다. 뭐 그밖에 보안성이 취약한 부분 역시도 파악을 하고 강화를 해 나갔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들은 의혹에 불과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평상시에 그런 제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해당할 수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 역시도 뭐 의혹에 불과했을 뿐 실제로 비상 계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흠결이 있는 회의였다, 간담회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다른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가 아닌 것 같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러면 그 시간에 놀러 온 거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게 거기 증인들의 말이 다 받아들여진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민 전 장관도 사실 국무회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예, 증언을 그렇죠. 해서 뭐 이 두 사람의 진술은 국무회의가 존재했다는 듯한 취지였고, 예. 근데 또 나머지 이런 위원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 뭐 실질적인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다수였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졌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발언자들의 그 내용 자체도 타당한지 유관성 있는지를 따졌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반 사실들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쪽 진술들이 더 타당한지를 따져본 겁니다. 예. 결국에는 얼마나 이 회의에 시간이 걸렸는지 5분. 따져보니 5분밖에 예.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각종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국무회의와는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보통의 경우에는 뭐 안건을 상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의도 있고 또 회의록도 작성하는 그런 경위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예. 그렇다면 이런 재반 사실들을 봤을 때 결국 윤 대통령 측의 진술보다는 그렇게 국무회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을 더 믿을만하다 이런 판단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결론은 어쨌든 전원 일치였지만 선고까지 38일 수기 기간은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관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좀 쟁점 정리 과정에서 어떤 복잡함이 있었을지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은 같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고까지 오래 걸렸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언제까지나 정확한 이유는 찾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우선 만장일치를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결정문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각 사정들, 쟁점들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 주문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의견이 어느 정도 빨리 정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때까지 주장해왔던 여러 사유들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개별적인 생각이 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 결정문을 봤을 때 주문에 대해서는 지금 전원 재판관들이 일치를 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이제 보충 의견을 예. 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과 관련해서 정영식 재판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다수의 의견과 동일하게 나는 결론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판단을 하지만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점들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런 쟁점들이 지금 보충 의견이 한 두 가지 쟁점에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문에 결론적으로 담긴 보충 의견은 이 정도지만 실제로 이제 평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평의 과정에서 이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의견을 일치하는 그런 주문을 내고 또 한편으로는 최대한 이 결정문의 완결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개인마다 이 결론으로 모였지만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유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절차나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분이 계시고 또 이거는 좀 여유 있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 이런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을 수도 있다. 네. 물론 뭐 주문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시키는 그 과정 역시도 뭐 시간이 많이 그렇죠. 할애가 됐을 수도 있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결국 개인적으로 이 사안을 봤을 때 지금 모든 이 소추 사유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다 일단 이것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쟁점들이 사실은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뭐 법을 위반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빨리 모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사실 그보다 오히려 이제 쟁점들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가 좀 길어지지 않았나. 사실 이 결정문 뭐 지금 뭐 분석을 또 다들 하고 있긴 하겠지만 예. 모든 쟁점들에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을 들인 결정문이라고 평가를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일부 쟁점에 대해서 누락이 있다 혹은 그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 충실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또 비판을 받거나 혹은 뭐 문제화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충분히 재판관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다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언급된 선고문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결정문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결정문은 114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선고문도 그렇고 결정문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이번처럼 집중해서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결정문이나 선고문 그 글 자체가 좀 쉽게 표현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이거 아니면 제가 생각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좀 읽기가 좀 수월한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편으로는 워낙 이 사건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했을 수도 있고 예. 사실 또 이게 수월하게 읽힌다 혹은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재판관들도 선고를 함에 있어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결정문이 관심사가 무척 컸던 만큼 무척 관심이 컸던 중요 사안인 만큼 국민들도 비단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찾아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결정문이라서 더욱 자세하게 더욱 쉽게 그런 결정문을 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도 사실 뭐 이전에 그런 결정문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어느 게 더 이해하기 쉬운지 이걸 뭐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도 고려를 했다면 국민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조금 더 공을 들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니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헌재는 이 절차적 쟁점들을 하나하나 반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헌재가 좀 어떤 기준을 세운 건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일단 통치행위 그리고 일사부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시를 한 적이 있고 예. 또 대법원 역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기준이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설치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뭐 국가 비상사태에서 발동이 되는 국가 긴급권이고 이건 이제 대통령의 고도의 그런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 맞다. 그런 대상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비상수단이기 때문에 요건이라든가 혹은 통제와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목적인 이 헌법 재판의 성질상 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법률과 헌법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차이는 조금 뭐 예전 판결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일단 판시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은 일단 규정 자체가
국회법 92조에서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 중에 재발의할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회기, 그러니까 정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임시회를 다음 회기로 열어서 발의하는 것은 법문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라 어떠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하기에도 그냥 법문에 충실했다라고 보이는데 예.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별개의 의견으로 정영식 재판관이 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 입법자들이 이런 탄핵 소추가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혹은 횟수의 그런 제한을 두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앞으로의 그런 입법 과제를 조금 설치를 한 부분이 인상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정영식 그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낸 거잖아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럼 그게 이제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법을 좀 바꾸는 절차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근데 있을 수 있긴 한데 예. 사실 이제 헌법재판에서 예를 들어 위헌법률 심판이 있을 때 예. 판단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위헌이다라고 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합헌이면 당연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입법자가 무언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이 규정 자체에는 헌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다. 다만 이걸 법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입법권, 그러니까 그 국회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를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국회에서 이런 요소들을 확인을 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 예. 지금 이 정영식 재판관의 그런 의견은 일종의 예. 헌법 불합치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헌법상의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니 국회에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서 사실 이게 결국에는 보충 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거를 뭐 국회에서 따라야 된다거나 혹은 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탄핵 소추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현실을 조금 담은 듯한 그런 의견이긴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취지나 내용을 봤을 때 국회에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좀 국회에도 일정 부분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평가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정영식 재판관의 이 의견을 조금 살펴보자면 네. 일단 일사부재의 규정 자체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 그런 표결이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로 계속 뭐 부결됐다가 또 다시 제기됐다가 이런 표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취지를 일단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간격으로 회기를 열게 되면은 특별한 사정이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계속 계속, 반복이 예. 되니 그렇다면은 이 규정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 이 대상자들은 고위공직자인데 이 고위공직자들의 국정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더 보이긴 하는데 이런 탄핵 소추가 결국에는 정쟁의 도구화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네.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탄핵 소추안의 발의를 이제 그 횟수에 관해서 조금 제한과 관련된 그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조금 돌려서 보자면은 결국 이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지금 이 비상경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줄 탄핵에 대해서 사실 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항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언급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회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처음에 내란죄 부분이 포함됐는데 내란죄 중간에 초반에 철회하겠다고 해서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각하 사유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 역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그 내용을 빼버린 것, 이게 기존의 탄핵 소추안과는 동일성을 상실한 새로운 소추안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보면 일단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이후에 별도의 그런 의결 없이 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혹은 변경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변동이 가해진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추 사유를
사유를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동일성을 해칠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재의결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그런데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법 규정,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 규정에 대한 내용을 국회가 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에 적용될 법조문, 이 법률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이제 재량껏 하는 문제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만 바꿨을 때 이거는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사안을 들여봤을 때는 예.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바뀌어진 것은 결국 적용되는 법조를 내란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받을 필요도 없고 소추 사유가 변경됐다고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은 적법하게 판단을 한 그런 내용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판단이 약간 형사소송 관계에서도 좀 정리가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전체적인 이 탄핵 심판 내용이 결정문이 결국 형사재판에도 연결될 수 있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결정을 통해서 파면됐으니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당연히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우선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대상은 다릅니다. 예. 헌법재판에서는 결국 파면 사유에 해당을 하는지를 따지는 거고 형사재판에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하는지 이 부분을 따지는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를 어쨌든 판단하는 절차이고 예. 또 입증 정도도 다릅니다. 이 탄핵 심판보다는 형사재판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입증을 해야 이제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 죄가 인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예. 특히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관계자들의 형사 사건에 있었던 그 조서들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의 성질상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예. 판단을 했지만 이제 형사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걸 작성한 본인이나 혹은 공범이 내용을 부인하면 이 적혀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국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예. 형사재판과 직결된다라고는 절대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한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단순히 몇 명의 증인신문 나왔던 몇 명의 증인들의 신문 통해서만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예. 그 밖에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 혹은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확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관계라는 것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에서도 결국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어땠는지 그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혹은 거의 동일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배경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고 이 부분 형사 재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가 그런 사실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것 말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병력을 투입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도 했고 이건 역시도 증거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을 해놓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도 유사하게 혹은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전사령관이 인원을 빼어넣으라 이런 것도 그쵸. 지금 받아들인 거잖아요, 헌재에서.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6번 전화했다는 것도 확실하게 받아들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가 봤던 그 증인신문에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그 밖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또 비추어 보고
또 그것 말고 또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비추어 봤을 때 결국 이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을 건데 예. 그렇다면은 물론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예. 결국 이제 그 형사 재판에도 그것 외에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일단 그런 증거들 토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던 것과 예. 사실관계는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는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이 사건 이제 비상계엄의 목적, 이 목적에 대해서 뭐 계엄을 호소를 위해서 했다 혹은 경고성 그런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러면 형사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주장 그러니까 호소형 혹은 일시적인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판단을 다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내란죄에서 성립 요건 중에 하나인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이 목적과 관련된 부분 일시적이었다 아니면 경고성이었다 예. 이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런 사실관계라든가 혹은 일부에 대한 평가 내용들이 형사 재판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고 이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부분 박탈되는데요. 예우가 박탈되는 기준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예우가 박탈되는 것은 결국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을 한 대통령이냐 아니면 파면과 같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마치게 된 대통령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우나 혹은 기타 지원들이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파면을 통해서 이제 직에서 물러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각종 예우나 지원들을 대부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은 연금과 같은 그런 금전적인 지원도 불가능해지고 또는 뭐 비서관이라든가 운전기사와 같은 그런 예우와 관련된 지원들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경호와 관련된 그런 예우, 경호와 경비와 관련된 부분만 일단 원칙적으로 5년 혹은 추가된다면 10년 정도 비교적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경호만 받게 되는 그것밖에는 이제 다른 지원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네, 대통령직이 끝나면서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는데요. 때문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외부적으로 보도된 내용들로 봤을 때는 이런 공천 개입 의혹들이 상당한 의혹이 제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는 이건 외부적으로 관측을 한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기소될 수가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혐의가 입증이 될 것인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적어도 현실적으로 이 수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파면이 됐으니 결국 이 불소추 특권은 상실하게 됐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대해서 물론 다소 논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걸 기소만 못한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앞 단계인 조사까지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해야 될지 논란이 일단 있는 부분이긴 해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이 규정 때문에 현실적인 수사는 불가능했다라고 예. 보여지는데 이제 지금은 파면된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전과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렇다면 이제 결국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인 수사들이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뭐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기소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사 재판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14일부터인가요? 그럼 계속 윤 전 대통령도 출석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만약에 대통령직을 유지를 했다 혹은 예. 복귀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을 테니 네. 그동안의 공백들도 메워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도 상당히 바쁘게 진행될 테니 형사 재판은 진행이 상당히 더디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출석도 안 보여집니다. 할 수 있고.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중대한 이유로 인해서 출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재판을 미뤄달라. 계속 네. 밀리는구나. 그러면은 예.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 자체를 좀 멈춰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지금 파면이 됐으니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출석하지 않는 방법은 사실 조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건 불이익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 이제 불출석이 조금 반복되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 구인을 위해서 영장을 또 청구를 할 수도 발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뭐 몇 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공판에는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헌재 결정 직후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정말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건지 또 이미 중앙선관위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엄격하게 일단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60일에 대한 규정 자체가 헌법에도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또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 60일 이내라는 규정 자체는 지켜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보면 일단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원래는 이제 대선일 전 240일 전부터 등록을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아니라면 그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결국 윤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의 시작이 확정된 시점이 됐으니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예비 후보자의 등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가장 유력한 선거일이 6월 3일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과 선관위 원장도 통화해서 이 6월 3일 선거일 지정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날짜 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확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 부분 일단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라는 부분은 네. 저도 사실 이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견해는 없기 때문에 조금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60일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출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 에 대해서도 혹은 선거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투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숙려 기간 그리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이 기한을 넓게 최대한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입장도 일단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60일이 꽉 채운 날이 6월 3일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요일도 신경을 쓴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뭐 주말에 아무래도 선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투표일이 떨어지고, 예. 근데 또 사전 선거일까지도 고려했을 때 그 사전 선거일이 주말이면 또 마찬가지로 예. 전체적인 투표율이 떨어지니 마침 6월 3일이 화요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말들을 피해서 선거를 할 수가 있어서 투표율도 상당히 올라가는 점까지 또 고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6월 3일이 가장 적합한 날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날짜는 앞으로 10일 내로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규정으로는 이렇게 대통령 선거일이 정해지게 되면 정해지려면은 결국 이제 50일 이전에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일 안에는 권한 대행이 이 일정을 확정을 하고 또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10일 이후에는 구체적인 날짜, 그 안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이 그 고3 수능 모의고사가 또 이날 잡혀 있대요.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오늘 선고와 관련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